이번 시간부터는 제4단원 미분과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수학은 수학 1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배우시는 거죠. 근데 수학 2에 가시면 미분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단원 미분과 경제 살펴보시면요. 크게 두 개 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분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경제 현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함수의 극값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다양한 경제 현상에서 발생하는 극대국소 전략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력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미분을 이용하여 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4단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과 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세 가지 주요 사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대상들의 제약과 변화 속에서 중요한 하나를 선택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제학은 바로 이러한 선택을 가장 중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효용, 소득, 이윤, 통화량, 물가, 환율 등의 경제적 조건이 변할 때마다 최저의 상태에 대한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입니다. 변화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요인이 한 단위가 변할 때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과정에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수학에서는 변화율을 다루는 미분의 개념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미분과 경제의 두 번째 주요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미분의 개념을 한계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요. 한계의 개념은 함수 yfx에서 x 한 단위 변화에 따른 y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계 효용은 효용함수의 물품 소비량에 대한 미분, 한계 생산은 생산함수의 생산 요소에 대한 미분, 한계 수입은 총 수입의 판매량에 대한 미분을 의미합니다. 실제 인간은 욕구를 무한정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유한한 자원 때문에 결국 원하는 만큼 다 얻지 못하고 제약을 받게 됩니다. 투자를 잘해서 무한히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 있는 이윤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경영을 효율적으로 잘해도 절감할 수 있는 생산 비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분과 경제의 세 번째 주요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등은 경제학 변수로 구성된 함수의 극대 문제로서 이는 함수의 극값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을 배우시게 되면 극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더불어 탄력성은 독립변수의 변동률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동률의 비율로서 통상 미분을 이용하여 정의하는데 이는 경제분석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경제현상을 함수로 표현하고 이러한 함수의 변화율과 극값을 통한 극대극소 전략에 대한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력성은 미분과 경제 두 번째 챕터인 미분과 경제 문제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과 경제의 첫 번째 단원이 미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에는 세부 챕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도함수와 미분법이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미분과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우선은 미분의 의미를 이해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함수에서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과 경제의 첫 단원인 미분의 첫 번째 챕터 도함수와 미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열기를 살펴보시면요. 여기 2017년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캥거루 과속 맞는 구간 단속. 서울 도심 첫 도입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는 상식으로도 캥거루 과속하고 구간 단속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서울 도봉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과속 구간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 일반 도로에서 구간 단속 시스템이 도입된 건 처음인데요. 과속 구간 단속은 단속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 속도를 산출함으로써 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못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좀 잘못됐냐면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방향까지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크기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균 속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단속은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과속. 우리 운전을 쫙 하고 가다가 카메라가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우리가 속도를 낮추죠. 줄이는데 그것이 바로 캥거루 과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고속도로의 경우는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 일반 도로 도입은 쉽지 않은데요. 중간에 연결도로가 있으면 평균 속력 측정이 어려워서입니다. 경찰청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노회로에서 평균 속력뿐만 아니라 시점과 종점의 과속 여부도 단속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진입부터 진출하는 평균 속력만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평균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배우시게 되는데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민채가 자동차를 타고 가족과 벚꽃 여행을 가면서 구간 단속을 하는 바로 노회로를 지났다고 합니다. A 지점과 B 지점 사이 이동한 시간과 거리가 오른쪽 그래프가 같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평균 속력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학교 때부터 속력이라고 그냥 배우셨죠. 그래서 속력은 뭐가 되냐면 바로 뭐분의 뭐다. 그죠? 바로 시간분의 거리가 바로 속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일단 시간은 우리가 처음에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했겠죠. 그래서 총 2시간 동안 우리가 10km에서 90km만큼 변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바로 80km만큼 변한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2분의 80이 돼서 40km/h. 그래서 시속 40km가 되는 것이 1번의 답입니다. 2번은 두 점 AB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죠. 바로 뭡니까? 그죠? X값의 변화량 분의 바로 Y값의 변화량을 뭐라고 한다? 여기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한다라고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그러면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은 바로 몇 콤마 1,10이 되겠고요. B라고 하는 점은 바로 3,9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X값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에서 3만큼 변했기 때문에 이만큼 변했고요. Y값의 변화량은 10에서 90만큼 변했기 때문에 90에서 10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2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80이 돼서 40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1과 2의 결과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두 값은 같겠죠.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것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4번을 살펴보시면 민채가 B 지점에서 자동차 안의 속력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속력계는 몇 킬로미터 아워를 가리키고 있는지 모든 별로 토론하고 발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 B라는 지점 통과할 때 순간적으로 받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간 속력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미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함수 yfx에서 x값의 변화량에 대한 y값의 변화량은 b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fx에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값은 fa에서 fb까지 당연히 변하겠죠. 이때 x값의 변화량 b 빼기 a를 x의 증분이라고 부르고요. y의 값의 변화량인 fb에서 fa를 뺀 값을 y의 증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여기는 이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삼각형처럼 생겼죠. 이거는 그리스 문자, 네 번째 문자인 델타입니다. 그래서 델타라고 읽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글자는 대문자이고
요것은 소문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읽으실 때 델타 x, 델타 y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델타 x가 바로 x의 증분이기 때문에 b에서 a를 뺀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델타 y는 y 값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fb에서 fa를 빼시면 됩니다. 앞에서 델타 x가 b 빼기 a였기 때문에 그러면 b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a에서 바로 x 증분만큼 더해준 것이 바로 b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fb가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호 많이 사용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델타 기호를 배우셨죠? x의 증분 델타 x에 대한 y 증분 델타 y의 b,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x는 b 빼기 a였고요. 바로 델타 y가 fb 빼기 fa였습니다. 그리고 b는 a 플러스 델타 x로 나타낸다고 앞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yfx의 평균 변화율이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그래프로 나타낸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기하학적 의미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평균 변화율은 바로 그래프 위에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 y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고요.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4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1에서 3까지 구체적인 값이 주어져 있고요. 2번은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다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에서 3까지 변했기 때문에 델타 x는 3에서 1을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델타 y는 f3에서 f1을 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F3을 구하시면 3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9 더하기 4를 하면 13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F1을 구하시면 1의 제곱 더하기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1에서 4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5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델타 X는 바로 2가 되는 부분이고 델타 Y는 13에서 5를 빼시면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하고 있죠. 그래서 델타 x 자체가 우리가 a 플러스 델타 x에서 뭘 빼면 된다? a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우리가 델타 x가 남는 부분이고요. 분자 a 플러스 델타 x에서 a까지 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fa 플러스 델타 x는 여기는 x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4에서 a제곱 플러스 4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델타 x가 되겠고요. a제곱 더하기 2a 곱하기 델타 x가 됩니다. 그리고 델타 x도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도 괄호를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소거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소거가 되고요. 4하고 마이너스 4가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뭐가 남냐면 델타 x분의 2a 곱하기 델타 x에다가 우리가 델타 x의 제곱이 남는 부분인데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2a 더하기 델타 x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100m의 높이의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린 사람의 x초의 높이를 ym라고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00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높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1에서 3까지 구체적인 값이 주어져 있고요. 2번은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하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다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번은 1에서 3까지 변했기 때문에 델타 x는 3에서 1을 빼시면 되겠고 델타 y는 f3에서 f1을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그럼 F3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3은 우리가 여기서 x에다 3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00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3의 제곱 9입니다. 5, 9, 45. 그래서 마이너스 45에다가 100을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55가 되는 문제이고요. F1을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100은 95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럼 델타 y는 바로 55에서 95를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2분의 얼마죠? 2분의 마이너스 40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0이고요. 단위를 우리가 붙여주시면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은 우리가 역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셔야 되는데 델타 x는 a 플러스 델타 x에서 말 그대로 a를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fa 플러스 델타 x에서 바로 fa를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델타 x만 남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하신 다음에 뒤에다 100을 더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fa를 구하시면 말 그대로 마이너스 5a 제곱 더하기 10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델타 x분의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에 여기서는 a 제곱 더하기 2a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 100 자, 빼기 그 다음에 괄호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5a 제곱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5a 제곱 더하기 빼기 10a 곱하기 델타 x 빼기 5 곱하기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 뒤에는 100 더하기 5a 제곱 마이너스 10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소거가 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5a 제곱과 마이너스 5a 제곱이 소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100하고 마이너스 100이 소거가 되겠습니다. 남는 것은 델타 x분의 우리가 마이너스 10a 곱하기 델타 x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5 곱하기 델타 x의 제곱이 남죠. 그럼 이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분리가 가능합니다. 델타 x를 우리가 약분을 해주시면 10a가 되겠고요. 그럼 뒤에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 델타 x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단위를 붙여주시면 미터 퍼 세컨드만 우리가 붙여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아래 그래프는 노동시간에 따른 우리가 바로 쌀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노동시간이 2시간에서 8시간으로 우리가 늘어났을 때 노동시간에 대한 쌀 생산량의 평균 변화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노동시간이 2시간일 때 쌀 생산량은 바로 5가 되겠고요. 노동시간이 우리가 8시간일 때는 바로 쌀 생산량은 9가 되겠습니다. 그럼 X가 바로 2에서 우리가 8까지 늘어났다고 하면 바로 쌀 생산량은 5에서 9만큼 늘어난 부분이겠죠. 그럼 평균 변화율은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를 물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X 증가량 델타 X는 바로 2에서 8까지 변했으니까 8에서 2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델타 Y는 우리가 5에서 9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에서 우리가 5를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6분의 4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평균 변화율은 바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의 개념과 문제 예제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극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 y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하나의 값이 정해질 때 다른 하나가 따라 정해지는 관계, 즉 x의 값이 정해지면 y 값이 정해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이 a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까워진다고요?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결과가 어디에 가까워지면 그것이 바로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 알파를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의 무슨 값이라고 부르냐면 극한 값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극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기호로 나타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어디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화살표를 씁니다. 그리고 극한은 영어로 우리가 리미트가 되는 부분인데 앞에 세 글자를 따서 이렇게 LIM만 적습니다. 근데 읽을 때 림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리미트라고 읽어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x가 a가 아니면서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됩니다. x가 a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fx를 바로 오른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것을 바로 수렴한다라고 배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진다고요? 알파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요? 바로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극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fx가 x 플러스 2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x의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계산기를 이용하여 다음 표를 완성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수에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봐오셨습니다. 바로 표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x가 정해지면 뭐가 따라 정해진다? y가 따라 정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우리가 대입하시면 바로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오죠. 그래서 0의 함수값이 얼마였다?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x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요? 0에 가까워지죠. 자, 그러면은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죠. 0의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나중에 좌극한 값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죠.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극한 값이라 부르는데 좌극하나 우극한의 값이 같을 때 우리가 바로 수렴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계산기를 사용하지 말고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x가 마이너스 0.1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1.9로 정해지고요. 마이너스 0.01을 대입하시면 바로 1.99로 정해집니다. 마이너스 0.00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1.99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점점점 x가 커져서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9부터 점점점에서 어디가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0.1을 대입하시면 얼마다? 네, 바로 2.1이 되겠고요. 그 다음 0.01을 대입하시면 2.01, 0.001을 대입하시면 2.001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 보시면은 점점 줄어서 어디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표에서 x의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그럼 fx의 값은 어떤 수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는지 말하여라 되어 있는데 답은 당연히 얼마다? 2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x가 0일 때 2로 정해지는 것을 함수값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x의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2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요 중학교 때부터 배워오셨던 게 이 표에 있는 값들, 즉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무슨 쌍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전부 다 이 식의 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점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생기냐면 바로 그래프가 생기는데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은요, y절편이 2가 되고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x가 우리가 0에 가까워지죠. 그럼 0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결국에는 함수값이 얼마다? 그죠? 우리가 바로 y값은 2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 큰 쪽에서 우리가 0에 가까워질 때도 역시 함수값은 얼마다? 2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한값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이용하든 그래프를 이용하든 여기서의 극한값은 얼마다? 2로 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때 x제곱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fx 자리죠. 그래서 함수로 나타내면 이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함수가 됩니다. 몇 차 함수죠? 예, 바로 이차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차함수는 우리가 포물선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꼭지점이 얼마다? 꼭지점이 0,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이고 아래로 올라가는 우리가 포물선이 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 x가 어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여기 1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을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보이시죠? 근데 1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어디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가면 역시 어디에 가까워진다? 우리가 y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바로 함수값과 극한값이 뭐다?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데요. 네, 무슨 말이냐면 fx에 있는 부분이 바로 유리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유리함수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거는 좀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fx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1보다 자 우리가 분자를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 가까이 간다는 말은 x는 뭐는 아니다. 마이너스 1은 아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fx가 실제로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는요,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1차 함수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릴 때. 자, 여기서는 아까 x가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분모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분수식에서는 절대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뻥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는 함수값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면 x 플러스 우리가 4라고 하는 직선을 그리면요, x절편은 마이너스 4가 되고 y절편은 4가 되는 직선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따라가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쭉 따라가면 y값이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다? 3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더라도 우리가 y값은 얼마다 3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y가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3이 뭐가 되냐면 바로 극한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우리가 극한값을 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을 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극한값을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래프 그리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함수 극한에 대해 성립하는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주의점이 있습니다. 극한이라는 개념은 무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투에 나오는 우리가 극한에서도 이런 것이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려져 있다는 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조건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즉 fx가 뭐다? 수렴할 때입니다. 그리고 gx도 뭐다? 수렴할 때.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모두 5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자, 1번에 우리가 fx에 c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리미트 앞에서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리미트 xa로 갈 때 fx 수렴하죠. 어디에 수렴합니까? 알파. 그래서 이거는 그냥 C알파로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거나 곱해져 있거나 나누어져 있거나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극한값이 각각 4층 연산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은 증명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극한값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증명을 안 할까? 그래서 예제 3번은 사례를 하나 보면서 이 극한의 성질이 성립하는 걸 한번 보여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고요. gx는 2x라고 하는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fx는 x 플러스 1은 바로 우리가 초록색 직선으로 나오고요. 여기는 gx는 2x는 노란색 직선으로 나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fx 더하기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fx 더하기 gx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는 x 더하기 1하고 2x 더하시면 3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직선을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직선이기 때문에 점이 몇 개 나오면 된다? 2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자,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0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죠? F0은 1, 그 다음에 G0은 0이기 때문에 바로 요 값은 얼마다? 우리가 0을 대입한 값은 우리가 바로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이 함수 fx 더하기 gx는 0,1을 지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1을 대입하시면 f1 더하기 G1이기 때문에 F1은 2가 됩니다. 그리고 G1은 우리가 역시 2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4가 나옵니다. 그래서 1, 뭐를 지난다? 1,4를 지나는 우리가 직선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y는 3x 더하기 1을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점 두 개에서 연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물어봤냐면요. 여기 지금 빨간색 우리가 직선으로 나온 게 바로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본 거거든요. 여기서 자, 2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2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함수값을 구해보시면 우리가 2, 뭐를 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2,7을 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역시 점점 커지면서 7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점점 작아지면서 어디에 7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약간 잘려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 극한값이 얼마다? 7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에서 각각 fx와 gx의 극한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x가 여기는 초록색 직선이었죠. 그래서 2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y는 얼마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왼쪽에서도 3에 가까워지고요. 자,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도 3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3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gx 보겠습니다. 노란색 직선이죠. 그래서 x가 2에 가까이 가면 그렇죠. 2보다 작은 쪽에 가까이 가도 y는 4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도 우리가 4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면 4가 돼서 3 더하기 4 하면 어떻게 되죠? 7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떻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2쪽에서 극한의 성질은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했지만 자, 실제적인 예를 보더라도 이때 함수가 더해졌을 때 극한값이나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더한 값이나 서로 어떻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성질이 간접 증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함수의 극한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42쪽에서 극한의 성질 5가지를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fx가 여기 보시면 3x제곱 더하기 x로 우리가 더해져 있는 형태죠.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제일 처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두 개의 함수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바로 3x 제곱하고요.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극한값의 성질에서 극한의 성질에서 여기 있는 3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개수는 바로 여기 리미트 앞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되겠고요. 자, 그 다음 x제곱은 x 곱하기 x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죠. 곱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 도대체 어디까지 분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지금 x가 어디에? 그렇죠. 1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x가 나올 때까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리를 해주시면 리미트 x제곱이 x 곱하기 x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이렇게 되시는 부분이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부분이, 자, 여기가 얼마지요? 우리가 당연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는 1이 되는 부분이고, 얘도 얼마다? 1, 여기도 얼마다? 1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3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한성질을 이용해서 1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fx가 자 분수식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럼 이때는 최대한 식을 어떻게?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 말은 2차식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그래서 분모를 인수분해 하시면 x-1 곱하기 x-3이 나오고요. 자, 분자를 인수분해 하시면은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런데 x가 지금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죠? 자, 1에 가까이 가고 있죠? 이 말은 x는 뭐는 아니다? 1은 아닙니다. 그래서 x-1이 우리가 뭐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합니까?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좀 약분이 돼서 좀 간단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약분이 되기 때문에 x가 1로 갈 때 x-3분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극한의 성질에서 자, 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눗셈에 해당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각각 어떻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겠고요.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각각이 또 뭐다? 더해져 있고 빼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우리가 분리를 하시면 x로 갈 때 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분자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1하고 3은 우리가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1하고 3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구하시면은 여기는 우리가 아까 x가 나올 때까지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1, 여기도 얼마다? 1. 그래서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